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폭염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하루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어떻게 쉽고 편하게 키울 수 있는가, 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포인터가 없나요? 제가 이렇게 넘기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눌러주시나요? 네. 네, 그러면 넘겨주시죠. 네, 제가 근심 걱정은 수박씨 뱉어내듯 툭툭, 이거는 제가 작년에 시청 앞을 지나가다가 제 차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좋지는 않은데 너무 제가 와 닿아서 찍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녀를 향한 근심 걱정은 수박씨 뱉어내듯이 여기에다가 뱉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왜 아이들을 안 낳나, 이런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집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지 않아요. 좋은 게 더 많아요. 99%가 너무 행복하고 1% 정도 그 힘든 걸 우리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그 힘든 부분은 그냥 뱉어내세요. 혹시 뱉어내실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김미아 전도사님이나 또 안 되면 저한테 얼마든지 오셔도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 여기 몇 분 안 오셨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가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뱉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뭘까요? 딩동댕. 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막 던져버려요? 막 구겨요? 발로 차요? 선물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의 크기를 비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맞게 나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의 크기와 부피와 무게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선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게 어려워.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영아부터 유치부, 아동부, 성인이 돼서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내면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다짐하고 나가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온갖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면화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교회 교육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교사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고 교사 교육 책도 엄청나게 많이 지으셨어요. 어디 신학대학 총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 자녀를 영아부터 계속 교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신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을 하느냐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교회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사들에게 굉장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전도사님 교육대로 잘 받아도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신앙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했느냐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교회 다니지만 저도 부모님이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셨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사회에서 하물며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한테, 동네 사람한테, 청소하는 분한테 내가 정말 교인으로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아파트에서 분란 일으켜, 동네에서 분란 일으켜, 또 가게에 가서 그 서빙하시는 분한테 소리 지르고 막대해. 교회 백날 다니면 뭐 하겠어요. 행동으로 받쳐지지 않는데. 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예뻐하실까? 하루도 안 빼죠. 지각도 안 해. 교회 안 빠지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안 빠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를 바라면 이 아이가 내면화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빨간불에 건너가지 않으면 된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알아요. 그런데 사람 없을 때 빨간불에 뛰어간단 말이야. 이건 내면화된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있건 없건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생활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인가 바른 일인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지. 이것이 바로 내가 우리 자녀한테도, 나는 집에서 엉망이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어른 공격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십계명에 있는 거를 아이한테 너는 지켜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를 먼저 고치게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제가 교육자적 입장에서 저는 자주 봅니다. 부모를 고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잘 알면 어렵지 않다. 내가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음식점 가서 김밥 천국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말하고 물 주세요. 이게 뭐예요? 가 아니라 심지어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갔어도 내가 이걸 어떻게 그분한테 전달할까?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전할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지.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요즘은 좀 자랑스럽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이가 다 보고 있어요. 아이가. 나의 신앙생활을. 뭐 여기 아이를 열심히 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서 신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 그 자체가 아이한테는 내면화된 신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게요.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억지로라도 보여주시고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찬송가 좀 부르시고 억지로라도 성경책 가까이 놓으시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봉사하시고 이 모습이 아이한테는 다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내만 고치면 돼. 우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아이한테 반영되는 거니까 내가 고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고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아이 키울 때 일부러 봉사 다녔어요. 아이 보라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샘물 호스피스도 가고 아이 데리고 가 봉사하는데 일부러 사실은 그러면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경비 아저씨 있을 때 항상 인사하고 그런데 인사를 잘하니까 돈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애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하도 인사를 잘하니까 저희 위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애한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다녀라. 요즘 인사를 잘 안 하니까 그 할머니 보시기에는 저희 아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나다니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발달의 적합성과 개인의 적합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발달은 우리가 발달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 그리고 발달의 적합성과 개인의 적합성을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좀 많은 내용이긴 해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 발달 단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영화부 유치부를 1시간씩 설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요.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 설교 1시간씩 해도 우리는 들어요. 그 아이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 유치부에 애를 두고 아빠가 잘못했는데 앉혀서 무릎 꿇고 설교하면 돼, 안 돼? 알아듣질 않아. 애는 딴짓해. 우리가 발달의 적합성을 잘 알면 아이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아까 은우가 여기 엎어졌는데 제가 일으켜주지 말아보라고 했어요. 엄마들은 쪼르륵 가서 애 엎어졌으면 아이고 은우야.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누구 있나 없나. 너무 재밌어요.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주니까 스스로 일어나.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팠어. 그러면 애는 울고 어린 양 하고 그럴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자, 이런 거예요. 이런 키포인트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찡찡대고 백화점에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여기 가다 보니 버거킹 있으니까 버거킹 들어서 콜라 사달라고 다 해줄 수 없어요. 아이는 그냥 자기 욕구대로 그냥 나오거든요.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발달의 적합성 예를 들어서 에릭슨 우리 다 알잖아요. 자, 1세 때 여기 아이 태어나신 우리 남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갑고 기뻐요. 3분이나 오셨고 또 장로님도 오시고. 자, 1세 때는 신뢰감 형성만 해주면 돼. 딴 거 할 거 없어. 이 세상에 대한 믿는 마음을 형성해 주면 돼. 이때는. 근데 요게 안 되면 평생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뭘 못 믿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안 믿어. 누가 얘기하는 거 신뢰를 안 해. 그리고 의심 불신이 더 커지면 의처증,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혹시 안 믿는 사람은 어렸을 때 신뢰감 형성이 안 됐구나. 엄마가 젖을 제대로 안 먹였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아이를 엄마가 안 키웠구나. 어디에 보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때는
1세 때는 아이가 응 하면 반응해주고, 아이가 우는 게, 지금 아이가 영아잖아요. 아이가 우는 게 놀아달라고 해서 우는 것도 있고, 아파서 우는 것도 있고, 실내에서 쉬싸거나 해서 우는 거, 우는 게 여러 가지예요. 아픈 울음소리, 배고파서 우는 소리, 놀아달라고 우는 소리, 기저귀 축축해서 우는 소리, 이 네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부모예요. 보면 알아. 근데 아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다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잉 해서 우는데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얘 안에 싹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는 얘가 왜 우는지를 보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1세예요.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는 빨리 젖을 줘야 되고, 아이를 왜 시간 맞춰서 젖을 줘요? 백고래가 다 틀려요. 2시간마다 우유병을 빨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서 잘못된 이론이에요. 아이가 다 백고래가 틀려. 어떤 애는 50cc 먹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100cc 먹는 애가 있어요. 배고프면 물려주고, 그리고 애들은요 배부르면요 혓바닥으로 젖꼭지를 뱉어요. 밀어내요. 그거를 살펴야 돼. 근데 그걸 안 하면 배불러도 막 넣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아를 키울 때는 그러한 신뢰감, 그리고 기저귀를 빨리빨리 갈아줘야 돼. 기저귀를. 그런데 아이는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그러면 새 기저귀에 또 쉬해. 그러니까 또 화나.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면 안 돼. 그 시기가 길어야 1년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아끼려고 하지 말고 또 갈아주면 돼요. 아이는 기저귀 갈아주면 또 오줌 싸고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한테 드리는 돈, 그런 거에 쓰면 되지 비싼 장난감, 놀잇감 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신뢰감,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대한 불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아이의 표정을 살펴서 반응해주고, 울었을 때 가서 왜 우는지 살펴주고, 자, 요거를 잘 하시면 되고, 2-3살 때는 자율성을 배워야 돼요. 아이 스스로 내가 할 거야, 내가 신을 거야, 내가 옷 입을 거야. 지금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가 하긴 뭐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입혀줄게. 엄마가 입혀줘야 빨리 입지. 엄마가 신발 신겨야지 빨리 신지.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답답하잖아요. 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시간을 길게 둬야 돼요. 교회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늦었어. 빨리빨리 가자. 엄마가 신겨줄게. 엄마가 밥도 먹여줄게. 옷도 입혀줄게. 이래서는 자율성이 생기지 않아요.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한 30분 전부터 교회는 10시까지 가야 될 거야. 지금부터 신발 신자. 지금부터 밥을 먹어야 돼.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자, 흘리면 어때요? 아빠지 해주잖아요. 애가 신발을 자기가 하겠다 그래. 밥도 자기가 먹겠다고 그래. 그러면 숟가락 쥐어주면 돼요. 이때 자율성을 배우는 거야, 아이가. 근데 이럴 때는 할머니, 특히 할머니들이 밥도 다 먹여줘. 또 옷도 다 입혀줘. 신발도 다 신겨줘. 애가 언제 자율성이 생겨요? 자율성 안 생겨요. 자, 아까도 은우 넘어진 거 혼자 일어나. 애들이 능력이 뛰어나요. 자, 밥 먹다 흘리면 어때요? 닦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애들은 고무신 같은 신발 사서 주고 남대문 시장 가면 10,000원이에요. 비싼 거 사줄 필요 없어요. 워커 같은 운동화 끈매는 거 절대 사주면 안 돼. 자율성 발달이 안 돼. 옷도 우리 아버님 입으신 거 한 번에 쑥 들어가는 거, 앞뒤 없는 거, 이런 거 입히면 아이가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성공감이 생겨.
애 어린데 비싼 옷 왜 사주세요? 애가 알지도 못해. 명품 비싼 거 애가 알 때 사주는 거야. 초등학교나 들어가서 절대로 애는 편하고 애가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애가 유치원 때 되면 단추도 아이가 끼울 수 있도록 걸이나 굉장히 구멍이 큰 거 이런 옷을 주로 입혀서 아이가 스스로 혼자 하게. 아이가요, 또 여자애들은 또 설거지도 자기가 하겠대, 청소도 자기가 하겠대. 해보라고 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하면 돼. 그거 좀 더러우면 어때요? 자, 목욕할 때 자기가 하겠대. 그러면 네가 하긴 뭐래. 비눗물 제대로 닦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고 엄마가 다 해줘. 자, 저는요 여기서 3세 때 목욕을 혼자 시켰어요. 그것도 목욕만 시킨 게 아니야. 속옷도 빨개 했어. 세탁기에 넣는 게 그러니까 제가 습관이 되니까 요것도 네가 빨고 네가 해라. 머리도 자기가 감는다고 그래. 그러면 저는 어린이 샴푸 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다 그래. 그럼 매워도 참아. 근데 어른이 시켜주면 맵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래서 모자 사주고 어린이 뭐 버블 샴푸 사주고 난리를 치는데 애가 혼자 하겠다 그래. 자기가 닦겠다 그래. 그런데 요즘 애들 매일 샤워하는데 좀 더럽게 닦으면 어때고 비눗물 좀 남아있으면 어때요? 어쩌다 한번 엄마가 닦여주는 거야. 오늘은 엄마가 닦여주고 싶다. 애 혼자 하라 그래요. 세상 편해. 애 씻길 일도 없어. 애 씻기느라고 엄마 녹초돼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보니까 너무 편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아. 애 씻기고 옷 입히고 옷 말리고 드라이 해주고. 부모가 직장 갔다 와서 내가 녹초 같아.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애를 또 낳겠어요? 안 낳지. 아이가 밥 먹는다 그러는데 혼자 먹으라 그래요. 왜 밥을 먹여줘? 난 옆에서 먹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율성은 그 시기에 스스로 하게 해줘요. 잘 못해. 괜찮아. 어때? 어떻게 잘해? 완벽하게 어떻게 잘해? 그러니까 숟가락도 큰 거 해서 해주고 좀 떨어지고 하면 뭐가 아까워요. 밥 흘리는 게. 닦아주면 되지. 자, 이럴 때 아이가 자율성이 길러지지 않으면 수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려고 하면 나도 피곤하고 아이의 발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4, 5세 때 이때는 주도성 대 죄책감, 아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근데 자율성이 발달 안 되니까 혼자 주도적으로 하겠어요? 자,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야 돼. 주도적으로.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책을 꺼내서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자, 책 가져와. 책 읽자. 지금 책 읽어야지. 자, 지금 뭐 색칠 공부할까? 아니면 우리 퍼즐 할까? 무슨 놀이 할까? 이걸 엄마가 정해주면 어떡해? 우리는 아이가 노는 거, 아이가 행동하는 걸 따라가면서 아이가 다치지 않게만, 애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끔만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선택해서 아이가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굴리면서 놀든지 신문지를 팍팍 찢든지. 두루마리 휴지 뭐가 아까워요. 두루마리 휴지 아이가 물에 적셔서 종이 이렇게 반죽해서 노는 거 너무 재밌어. 장난감 사줄 필요 없어요. 비싼 장난감 아이의 발달에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집에 있는 물품이 다 장난감인데. 자, 여기 교회 오면 아이가 놀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여기 뛰어 올라가고 싶어. 애들은 다 올라가고 싶어. 발로 밟고 싶어요. 놀 게 무수히 많아. 우리 주변에는 길 가다 돌멩이가 다 노는 거야.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뭐 하고 노셨어요? 길에서 아무거나 가고 뭐 놀잇감이 그다지 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놀잇감의 노예가 돼. 아이 놀잇감 사주기 시작하면요, 요거 조금 놀다가 금방 아이들은 실증나. 또 사달라 그래. 집에 가보면 뜯지도 않은 놀잇감들이 많이 있어요. 자, 놀잇감을 안 사주면 다 모든 게 놀잇감이야. 여기에서
이 마이크 끈 가지고 놀죠. 올라가서 놀죠. 퉁퉁 치고 놀죠. 이게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 좋은 거야. 거기에 약간의 놀잇감을 주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토이랜드 가가지고 어머나 너무나 많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주도적으로 뭘 갖고 놀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얘가 요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잘했어. 어떻게 어머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놀까? 오죽하면 저희 아이는 신문지를 그냥 거실 바닥에 쫙 깔면서 놀더라고요. 이게 무슨 놀이야? 구성놀이예요. 맞춤놀이예요. 신문지 그거를 맞춰서 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 집에서 밥 먹을 때 자, 우리 친구가 우리 은우가 한번 젓가락 놔줘볼까? 숟가락 놔줘볼까? 엄마 도와줄래? 숟가락과 젓가락 놓는 게 1:1 대응이에요. 자, 신발을 우리 아빠 신발, 엄마 신발 신발장에 넣어볼까? 1:1 대응. 이것처럼 좋은 교육이 어딨어요. 왜 1:1 대응을 장난감으로 사줘서 해요? 집에는 무수히 많은 놀잇감들이 집에 있다. 근데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하게끔 해주는 게 주도성. 자기 주도적 학습.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걸 왜 학원 가서 배워요? 어렸을 때 이렇게 다 되는데. 자기 주도적. 배울 게 자기가 공부도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가서 근면성을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에 가면 9시까지 학교에 가서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앉아있고 45분 동안 앉아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러면서 세상의 근면성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요즘 홈스쿨링도 하고 그러는데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제도적인 교육 속에서 아이가 근면성을 배우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세상 살아갈 때 직장 다니거나 회사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도 이 근면성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워. 요즘 애들이 근면성이 없으니까 직장 들어갔다 한 달 만에 나오고, 직장 취업했는데 저희 아이가 직장 다니거든요. 힘들다고 한 달 만에 나가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출근하기 전에 그만두고. 나쁜 회사도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직장에 다니는 기간이 2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이 제도적인 것들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카페 한다고 그러고 5만 군데 다 커피숍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가서는 근면성을 배워야 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가 되면 정체성.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요 전 단계를 잘 지내고 나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기에 아이가 난리를 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잘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다는 거 누구나 겪는 거예요. 이거 겪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밑에도 있지만 우리가 친구 사귀고 뭐 이런 거, 요런 시기에 발달의 적합성이 있어서 그 시기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의 적합성. 아이들마다 틀려. 옆집애랑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 자, 옆집 아내랑 비교하고 옆집 남편이 얼마 버는데 이거 비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 다 나의 수준, 나의 처지가 다 틀려요. 자, 나에 맞게, 발달의 개인의 적합성에 맞게.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안 넘어가는데.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충분한 앞 단계의 성취가 있어야 뒷단계도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놀잇감도 혹시 아예 안 사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책도 많이 사주잖아요. 그런데 3세는 꼭 5세 거를 사줘. 그리고 앞서가길 바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연령이. 그러면 우리 아이가 5세면 6, 7세 걸 사줘. 앞서 선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기 거, 자기 연령에 맞는 거 사줘야 되고, 쟤는 지금 저 어려운 걸 하는데 우리 애는 뭐야? 이거에 너무 휩쓸리면 우리 애만 망치는 꼴이야. 우리 애만 망치는 꼴. 절대로 그거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갔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1학년 교실에 영어로 라이팅도 있고요. 난리도 아니야. 무슨 초등학교 1학년이 영어로 문장을 써놓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이거 애가 썼냐고.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걔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제대로 안 다니고 영어 요즘 뭐 여기도 많잖아요. 영어를 한 거야. 그래서 걔는 그것만 했으니까 썼겠지. 애가 썼다고 하니까 썼겠지. 이게 그 아이는 그 연령에 맞는 사회성, 친구 사귀기, 도덕성 이거는 다 생략하고 영어만 잘해. 근데 벌써 여러분 아시잖아요. 팝하고 구글 번역 다 되고 다 돼. 우리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어. 뭐가 그렇게 영어가 중요해. 영어로 외교관을 꿈꾸는 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영어 해야 돼. 그런 사람 특히 영어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외국어가 좋은 아이가 있고 또 부모가 특히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시켜도 되지만 애를 왜 정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그런 데를 보내요? 자, 자기 발달에 맞지 않는 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제2 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 교과에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왜? 발달에 그게 적합한 거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2 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적합하다 했는데 1학년부터 하니까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이걸 시키는 거야. 다 소용이 없다.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자기 발달에 맞지 않으면 처음에 좀 앞서가면 뭐해요? 하물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 어린이집 원장도 예전에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 부모 교육을 막 하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애도 안 키워보신 분이 무슨 원장님 교수님 그거 아니에요. 애 키워보면 달라요. 이런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결혼해서 애를 키워야 되겠다 직접. 그래서 결혼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사실은. 자, 정말 제가 예전부터 아이를 발달의 적합성, 개인의 적합성에 맞게 아이를 키웠어요. 사실은. 우리 애는 실험 대상이야. 태어날 때 으앙하고 산부인과에서 애 낳을 때부터 왜냐면 제가 전공이 아동학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아이가 키워지는지 다 한 번도 학원 보낸 적 없고요. 한 번도 아이한테 한 적 없어요. 초등학교 가서 아이가 원하는 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학원을 가고 싶다 해서 보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애한테 한 거예요. 소용없다. 우리 애 다닐 때 2년이 늦춰져서 그 반 애들보다 진도가 2년이 늦었어요. 우리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되지. 영어도 한글도 안 가르치고 애를 초등학교 보냈는데 무슨 영어를 했겠어요. 한글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제대로. 그러나 잘 노는 유치원, 잘 노는 어린이집을 보내서 노는 거에 미치도록 잘 놀고 보냈어요. 자,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깊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아이의 수준에 맞게 좀 밑에 있는 걸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자, 개인의 적합성을 하면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IQ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은 IQ가 아니고 엄청난, IQ보다 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 IQ는 부정확한 거예요. 성공을 예측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IQ가 좋은 사람이 성공을 예측을 했는데 이상하게 IQ 좋은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 우리 장로님 왜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 지금 뭐예요? 공무원 하거나 학교 선생님 하거나 공부 못하던 애들이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오히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이마다 다 달라. 그래서 개인마다 다 특성화된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학과에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강 모임할 때 와서 물어봤어요. 틀리대. 자기네 둘도. 성적도 틀려. 일란성 쌍둥이인데 취향도 틀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능력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절대로 남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애의 능력이 어딜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시킨다고 그러는데, 자, 천재는요, 피아노가 없어도, 피아노 천재는 피아노가 없어도 이런 데서 피아노만 보면 피아노를 치는 게 천재예요. 가르쳐서 천재가 되는 게 아니라 천재는 발견되어지는 게 천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의 키우다 보면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지? 자, 우리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직업 환경이 이렇게 달라요.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해줘야지 우리가 예전부터 키웠던 대로 키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개인한테 맞는, 그래서 EQ도 나온 거예요. IQ 좋은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 머리 믿고 나쁜 짓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야 사기치지. 자, 우리 애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 친구는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본다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는 공부를, 자기 머리 믿고 공부를 안 할 거다. 어쩌다 시험을 잘 본 걸 거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사진 찍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나는 죽으라고 공부해야지 잘하는 애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애한테 맞는 게 뭔가를 이 선물이, 나한테 온 선물이 뭘 잘하는지, 뭐가 어려운지를 잘 깨달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조사했어요. 가정사역연구소에서. 나는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다. 난 너를 믿는다. 난 내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나는 너가 있어서 매일 기도해. 너가 있어서 감사해.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해. 이게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아이가 믿거나 말거나 무슨 엄마가 그런 말을, 아빠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요, 말로 표현을 안 하면 잘 몰라. 옛날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겠지? 근데 그 사랑을 언제 아냐면 부모님 무덤에서 알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말로 해줘야 돼. 사랑은 아이들은 못 느껴. 그러니까 아이가 느낄 때까지 계속 말을 해야 돼. 할머니 너 사랑해? 할머니가 사랑하는 거 알지? 할머니 맨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이 아이는 살아가면서 든든한 백을 갖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백이지만 그것까지 알기에는 아이들은 너무 멀어요.
그러나 나랑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실수해도 나의 백이 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요. 자신감을 가져.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봐. 시도를 해봐. 어디를 가든지 무섭지 않아. 이 일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 그런데 막 두려워. 자, 이 세상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평탄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있었어요. 그럴 때 아이가 누군가 기도해주면,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밥 사주는 사람, 선물해 주는 사람보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저는 사실은 아까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다 그랬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제가 다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제가 했는데, 그게 저는 제일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게 저는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교회에서 알던 분이 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은 제가 제2의 부모님으로 모셔요. 너무 감사하고 또 막 기도해 주잖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가 다쳤어. 아빠 기도해 줄게. 아빠 회사 가서도 너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이 아이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평생 살아갈 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지금도 매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엄마의 80% 기도는 너를 위한 거야.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조금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이거 오그라들은 말일 수 있지만 난 너무 고마워. 너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우리 딸로 태어나줘서, 우리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해라는 말을 하세요. 안 하면 거울 보고 연습해. 제가 연습시켜요. 우리 학생들은 잘. 또 우리 학교 교수님들 제가 막 가르쳐줘요. 남편한테, 부인한테도 사랑해, 고마워 라는 말 잘 하세요. 하세요. 잘 안 돼. 연습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유 무슨 이러지만 좋은 거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웃기고 있네. 해도 좋은 거야.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도 사랑해, 고마워. 내가 이제부터 저희 남편이 그런 걸 잘해요. 내가 지금부터 잘할게. 나의 부족한 점 용서해줘. 잘할게, 더 잘할게. 사랑해. 저는 시큰둥하게 듣지만 사실은 너무 고마워. 사랑해. 아이한테도 아침에 나올 때 사랑해. 오늘 좋은 하루 돼. 항상 애가 이제 다 컸지만 사랑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 얘기를 저는 매일, 그리고 잘 때 기도해주고 자고, 이게 습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고 아이한테 기도시키고 잘 때. 좀 크면 네가 한번 기도해봐. 잘 때는 항상 기도하고 자는 거야 라는 거를 항상 평생 해주면 사춘기 때 좀 반항하면서 교회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게요. 뭐냐면 그 다음에 지금 인공지능이 다 해. 음식점 가니까 사람이 서빙 안 하더라고요. 요즘 다 빕스 가죠. 다 기계가 하고 치워가는 것까지 다 하잖아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 배달도 다 하고 이제 점점 사람이 설 곳이 없어지고 직업도 많이 바뀌어요. 직업도 저는
판사 검사도 인공지능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자,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은 질문하는 능력, 공감 능력, 상상력, 실천적 지혜. 이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안 돼. 자,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길러져? 놀이로 길러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놀이를 강조하는 거는 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놀지 않았을 때. 자, 옛날에 1966년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시겠죠? 잘 모르겠지만, 자, 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대학교에서 찰스 휘트먼이 총기 난사를 했어요. 우리 그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우가 그 총기 난사한 적도 있어요. 자, 이런 사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자, 자기 와이프도 죽고 어머니도 죽이고 와서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야. 뭐 정신장난증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정신착락증이고 문제가 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공학도였고요, 다정한 남편이었고요, 이글 스카우트 수상자였고요, 순정적인 아들, 해병대 근무, 엄청난 스펙을 가진 이 사람이 왜 총기 난사를 했을까라고 너무 궁금한 거야.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할 리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저 사람이 왜 저런 일들을 했을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을 다 불렀어. 각 영역에 있는 학자들. 실제 사건이야 이게.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총기 난사를 했을까 했더니 보니까 어린 시절 놀이가 없었어. 얘한테, 이 사람한테. 놀이 결핍이었다. 평생 놀이를 하지 못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피아노만 치게 하고요, 친구랑 놀지를 못하게 하고 나가지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놀이 결핍이 얼마나 이런 사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이 놀이를 못하는 거는 맨 밑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 사람 일기장에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찰스 휘트먼은 살인과 자살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얻고자 했다고 자기 일기장에 써 있어. 자기 일기장. 살인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얻고자 했다고. 그래서 놀이 결핍은 이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애 잘 키우려고 난리치고 어릴 때부터 악기 가르치고 뭐 악기나 운동은 좋지만 학원 보내고 애를 스케줄에 맞춰서, 예전에 초등학교도 가기 유치원 애가 밤 10시에 돌아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계속 엄마는 라이드 해주는 거야. 애 데리고 여기 학원 갔다 저기 학원 갔다 그리고 차 안에서 간식 먹이고 저녁 먹여. 이렇게 할 때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이 놀이 실조가 많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제가 진짜 인간의 그 뇌사진도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왔는데, 쥐도 실험을 했더니요, 놀게 한 쥐는 뇌의 시냅스가 저렇게 촘촘해. 근데 놀지 못한 쥐는 엉성해. 놀지 못한 쥐는. 자, 우리가 아이를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시키면 똑똑해질 것 같아요. 뇌가 저렇게 엉성한, 시냅스가 연결이 잘 안 돼. 그런데 잘 노는 아이는 이 시냅스가 촘촘하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그거 볼게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나오죠. 놀이. 그래서 요즘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인재 채용 조건의 하나가 잘 놀 수 있느냐, 그리고 잘 놀아본 아이들이 회사 일도 잘 하더라. 그래서 예전에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오히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놀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놀이가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놀이가 중요하다. 우리가 놀지 않으면, 아까 놀이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번아웃도 많이 되고 힘들고 회사 일에 찌들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어른들도 좀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숭 쉴 때에 매 학기 500명씩 가르칩니다. 놀이에 대해서.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 가장 적기는 아이들이에요. 가장 적기. 이 아이들의 놀이가 없었을 때 나중에 이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놀이의 효과, 놀이의 좋은 점은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놀을 때는 즐거워. 울면서 노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놀이 치료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치료를, 놀이를 통해서 그걸 푸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놀이할 때 즐거워. 그래서 아이들이 철이 없이, 왜 철이 없다 그래? 노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이들의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철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계절을 모른다 그래서 철이 없다라는 얘기도 쓰이거든요. 애들은 배고픈 것도 몰라. 추운 줄도 모르고 나가서 놀아. 이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즐거우니까. 근데 이 즐거움은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이 긍정적인 뇌는요,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가 어려움, 역경을 당했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우리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앵란 씨가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305호, 306호 다 똑같더라. 사람 삶이,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딨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좌절해요. 좌절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우리 안타깝게 또 이 동네 어디에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우리 주변에 너무 자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초등학교, 중학교.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도 뒤에 앉은 애가 자살했고요. 고등학교 때도 친한 친구가, 걔는 선교부장이었어.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기도하는 애였어. 그런데 그 친한 아이가 정독도서관에 새벽 6시에 목매달고 죽었어요. 우리 애한테 1시에 전화했어, 밤에. 우리 애 자느라고 전화 못 받았어. 인사하고 죽으려고 새벽에 전화한 거야. 걔는 선교부장이에요. 제가 아까 내면화된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걔는 엄청난 학교에서,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 이럴 때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뇌에서 나오는데 긍정적인 뇌를 만들어주는 게 놀이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 사진도 제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제가 실었는데 잘 안 보이지만, 인생에서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강수진 발이에요. 발레리나 강수진 발이에요. 인생에서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대입에 한번 실패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대학 못 가는 게 뭐가 중요해? 요즘 대학 아무나 다 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해? 그러나 어떻게?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이는 고3 때 휴학 간다 그랬어요. 수단 간다고. 일반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갑자기 얘가 공부하다 말고 수단을 왜 가? 휴학시켰어요. 그래서 네팔 갔어요. 수단은 위험하니까 좀 안전한 데로 가. 네팔 보내서 혼자. 제가 가지도 않아. 제가 공항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혼자 가라. 그럼 네가. 네팔에서 봉사하고 왔어요. 바퍼 봉사하고. 제가 이거는 제가 그 고등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정말 잘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애가 친구가 자살하고 우리 애는 세월호 세대예요. 세월호 애들이 죽고 친구가 자살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애가 번아웃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부모 잘 만나서 휴학시켰어요. 어때요? 인생이 긴데 그까짓 거 다른 부모 같으면 나 1년만 참아. 대학 가서 휴학해. 라고 했겠죠. 그것도 오직 네팔 가서 죽도록 봉사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갔어요. 1년을 쉬고 1년 오로지 쉬고. 자, 인생에 어려움은 있어.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문제. 우리 어려움 더 많아요. 천재지변. 우리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오송 지하차도. 제 조카가 세종시 공무원이라 거기서 살아요. 그 오송 지하차도 새벽에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자박자박 하더래. 우리 얼마나 그동안 그런 게 많아요. 삼풍백화점. 저희 친언니가 미성아파트 살아서 거기 갔다가 나왔대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수대교 무너질 때 1시에 제가 운전하고 거길 지나갔어요. 일어나 보니까 무너진 거야. 성수대교. 저희 남편이랑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이 과천에 살았거든요. 저희 남편 차가 없어서 제가 데려다주고 저희는 강북이라 성수대교를 타고 1시에 제가 지나간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재난도 많고 점점 더 많잖아요. 자연환경으로. 재난도 많고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겨요. 자,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우리 부모인데 놀이를 하면 아이가 머리가 긍정의 뇌로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고 하루가 기적 아니에요? 자, 아이를 네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그걸 말로 하고 학습지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 놀면서 실패하고 모래놀이 하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거기 이름 쓰다가 지워도 누가 뭐라고 그래. 물놀이에서 물도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놀이할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왕따도 당해봐요. 그럴 때 기분 나쁜 것도 경험해보고 놀이할 때 기다려야 되고 친구가 안 껴줄 수도 있고 또 장난감 빼앗다가 싸우기도 해요. 싸워봐야 돼요. 그것도. 그런 경험, 빼앗기고 빼앗는 경험도 해보고 엎어지고 깨지고 하는 경험도 아이가 하면서 아이의 뇌는 긍정의 뇌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 뭐 창의성, 인지발달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중요해서 요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랑 잘 놀아줘야 돼요. 아이가 어리잖아요. 손자, 손녀도 어리고 이 아이들이랑 잘 놀아줘야 되는데 전제 조건을 우리가 알고 놀아주면 좋겠다. 아까 가드너가 아이마다 다 개인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아이마다 다 달라. 아이가 기질이 다 달라. 아까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놀아줘도 잘 놀아줘. 나는 놀아주려고 그랬는데 짜증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아빠는 애를 위해서 캐리비안 베이를 갔어. 근데 애랑 안 맞아. 그래서 화내고 돌아오는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영장 갔는데 안 맞아서 싸우고 오는 경우. 이건 노을인지 다음부터 내가 가나 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나 보자.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쁘고 애도 기분 나쁘고 나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고 내가 뭐 그렇게 놀아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캐리비안 가기로 했어? 간다 그랬어? 또 애한테 잘 보이려고 영화 보자. 엘리멘탈 재밌더라고요. 엘리멘탈 보러 가자. 애한테 안 맞아. 애는 재미없는 거야. 왜 나 위주로 생각해?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내가 좋아하는 데를 가. 돼지 불고기 먹고 무슨 고기 구워 먹고. 애는 그거 안 좋아해. 애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안 맞아. 괜히 돈 쓰고 기분 나빠. 이런 경우는 이게 뭔가 이래서 애 키우는 게 힘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아이를 잘 알면 힘들지 않아요. 자, 그 전제 조건은 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교사 교육할 때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애들이 다 달라. 어떻게 똑같이 해? 먹고 싶은 게 다 틀린데 어떻게 애들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앉혀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색칠 공부하게 하고. 학원 가면 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기 싫어요. 어떤 애는 노래 좋아하고 어떤 애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어떤 애는 나가서 뛰어노는 거 좋아해요. 어떻게 걔를 똑같이 노래하라고 그러고 똑같이 색칠 공부 얼마나 싫어하는데. 오죽하면요, 제가 아동학자니까 블럭놀이가 얼마나 좋아요. 블럭, 종이블럭. 제가 일부러 종이블럭을 집에다 이렇게 싸놨어요. 우리 애는 블럭 싫어해. 블럭놀이 싫어해요. 블럭 쌓고 건축가들은 다 어렸을 때 블럭놀이 많이 했거든요. 다리도 세우고 집도 짓고. 애가 싫어해. 우리 애는 소꿉놀이 안 좋아했어요. 애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미리 알고 제시를 하면. 그렇다고 뭐 제가 화를 냈겠어요? 화 안 나요. 자, 3가지 기질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초등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 첫 번째는 까다로운 기질이 있어. 까다로운 기질이 한 10% 된다고 하는데 저는 좀 더 되는 것 같아. 아이가 까다로워. 잘 화를 내.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 얘네들은 자꾸 바꿔. 장난감도 자꾸 바꿔. 오래 못 놀아. 자꾸 새로운 거를 갖다 달라고 그러고 화를 내. 얘네들은 까다로워. 그래서 한마디로 까탈스러운 애 있잖아요. 까탈스러운 애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너 왜 이렇게 까탈스러운데? 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 할머니 할아버지 그랬는데 너는 너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아빠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기질적으로 태어난 거야. 까탈스럽게. 잠도 안 자. 얘네들은. 애기는 좀 잠을 자야 되잖아. 잠을 안 자. 눕혀놓으면 깽하고 울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얘는 까다로운 아이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까다로운 아이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얘네들은 어떻게? 변화에 대한 걸 엄청 싫어해. 얘네들은. 까다로운 아이들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라 그래도 인사 안 해. 근데 너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할머니 보면 인사해야지, 막 머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 그런 실수하거든요. 안 돼. 예의 바른 행동은 좋지만 얘네들은 더 반발심이 생겨.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데 얘네들은 동적인 활동을 많이 시켜. 놀이를 하더라도 남자애들 축구나 공놀이, 뛰어있는 거,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놀이를 많이 시키고 미리 얘기해 줘야 돼. 갑자기 해주면 화내. 갑자기 어디 가자 그러면 화가 나. 얘네들은. 그래서 어디 갈 거야? 어디 가서 무슨 놀이 할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어디 간다라는 걸 미리미리 설명해 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동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느린 애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느린 애들. 얘네들이 까다로운 애들보다 더 많아. 얘네들은 굼 떴다고 하고 더딘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활동성도 좀 낮아. 활동적이진 않는데, 제가 제 조카도 제가 컨설팅 해줬는데,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인데 미술대회가 있어서 미술대회를 갔는데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왔어. 얘가. 엄마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미술대회를 나갔는데 왜 가만히 왔을까? 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얘는 느린 기질이야. 미리 충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를 했었어야지. 이런 아이들은 한 달 전, 보름 전부터 얘기를 해야 돼. 미술대회가 있어. 재밌을 거야. 너 그리고 싶은 거 그렸으면 좋겠어?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고 싶고 우리 애가 뭐도 하고 싶고 그러면 끊임없이 접근을 얘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접근을 시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악기를 하고 싶게 얘가 악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악기에 대해서 노출을 시키고 그림을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계속 한 다음에 어때? 한번 해볼까?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은 느려. 좀 느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다그치면요. 얘는 못해. 그래서 이 기질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애가 어떤 기질의 아이인가. 근데 많은 아이들은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뭐 잘 따라해. 부모를 잘 따라하고 잘 놀고 까탈스럽지 않고 먹는 것도 까탈스럽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고 이런 순한 아이들이 있지만 순한 아이들도 항상 부모의 관심을 받기를 원해. 쟤는 잘 노니까 쟤는 내가 손갈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얘네들도 항상 어른들, 선생님, 부모님의 관심과 격려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저희 학생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학생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공부한 학생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공부를 했는데 아이가 발달장애로 태어났어요. 발달장애인데 왜 발달장애를 알았냐면 초등학교 가서도 말을 안 하는 거야. 모든 게 더뎌. 그래서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이 엄마가 안 되겠다. 저희 학과에 들어왔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발달장애 아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엄마가 집에서 1:1로 했어요. 운동 계속 시키고 이 아이를. 그리고 결국은 어린이집까지 차려서 어린이집 원장이 됐어요. 이 아이가 연세대학교 들어갔어. 작년에. 너무 감동스럽고 그 엄마의 노력이 그렇게 발달 장애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발달 장애 아이가 있으면 제가 연결도 시켜주고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소문 듣고 와서 했다.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을 접었어요. 안 해요. 본인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서 안 하는데 그런 학생이 있다. 아이한테 부모 잘 만난 케이스예요. 그런 경우는. 우리 아이가 ADHD 요즘 많아요. 주의 집중력 장애 있는 애들 그냥 뛰어다니고 집중 못하고 하는 아이가 있어도 부모 잘 만나면 잘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론 머스크도 자폐성 장애예요. 아세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다녀. 그래서 엄청 엉뚱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세계적인 기업, 성격은 안 좋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테슬라를 만들었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자폐성 아이예요. ADHD 의사도 되게 많아요. ADHD도 의사가 될 수 있고 조금 힘들어 공부하는데. 근데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아이가 좀 부족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이 아이한테 맞는, 이 아이들은 지금 아이한테 맞게 더딘 아이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천천히 가는 거야. 밥 늦게 먹으면 어때요? 천천히 끝까지 기다려주고. 놀이도 쉽게 나가서도 쉽게 안 놀아. 얘는 한참 쳐다봐. 답답하지 부모 입장에서. 다른 애들처럼 막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잘 사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는 걸 어떻게 기다려줘야지. 얘가 마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게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음식도 새로운 음식 못 먹어. 그러면 조금씩. 왜 이것도 못 먹어? 너는 맛있는 거 사줬는데. 우리 비싼 뷔페 가면 애들 자기네 먹는 거 있잖아.
비싼 거 안 먹잖아. 안타깝잖아. 다신 데리고 오나 보자. 이렇게 싼 거만 먹어. 콘프레이크 뭐 이런 거 막 먹으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비싼 연어 뭐 게 뭐 이런 거 먹어야지. 비싸고 아까우면 데려가시면 안 데려가시면 되잖아. 아이는 아이 스케줄이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면 돼. 이렇게 아이한테 맞춰서 천천히 가면 되고, 다 내려놓으시고 나중을 보자고요.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지를 우리가 보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놀이의 전제 조건을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놀이를 하면 뇌가 긍정의 뇌가 돼서 행복해. 이 세상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이 행복해. 저희 남편은요, 이 세상이 제일 행복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 자기 일이 행복해. 자기는 놀러 간다 그래요. 항상 서울 과기대에 있거든요. 행복해. 어렸을 때 얼마나 제가 저희 시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놀기만 했다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형은 엄청 공부를 잘하는데 놀기만 한 거야. 나중에 공부할 때 되니까 공부해서 자기 이룬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해. 긍정의 뇌. 제가 항상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세상이 어떤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돈도 없이 유학 가가지고 이런 한푼 없이 저희 시부모님 가난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것도 다 긍정으로 승화시키는 그것이 어렸을 때 그렇게 돈 있어서 장난감 갖고 놀았겠어요? 아니잖아. 그냥 뛰어놀았어. 부모님이 이런 교회 하고 계셨으니까 교회에서 놀았어. 망나니처럼 그냥 놀았어.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자, 어느 날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런데 내일 지구로 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너무 작고 무기력한데 어떻게 지구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천사를 준비해뒀단다. 그래서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 천사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근데요, 어떡해요, 하나님. 여기서는 내가 너한테 노래 부르고 웃어주는 것뿐이 할 게 없어. 네가 거기서 있는 게 나에게 행복한 거야. 그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 천사는 너를 사랑해주고 네가 천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근데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의 천사는 너한테 말도 가르쳐 줄 거야. 네가 말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너를 돌봐줄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가가죠? 그러니까 너의 천사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지구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나를 누가 보호해 주죠? 너의 천사는 하나님이 잘 감싸 안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천사는 목숨을 다해서도 너를 지킬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너의 천사는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는지를 알려줄 거고, 하늘에 평화가 있는데 급해졌어요. 땅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부드럽게 하나님, 하나님, 그 천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그 천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알게 될 거야. 죄송해요, 아빠들이 계신데. 자,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네.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 그래서 아이들 연구를 했어요. 코로나 아이들의 발달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질적 연구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놀지 못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가도 혼자 놀게 하고 같이 못 노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세대는 분명히 얘네들만의 특성이 있을 거다. 우리 뭐 세월호 세대도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요 세대의 아이들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재택으로 집에서 많이 있어서 오히려 엄마들이 1:1 상호작용을 잘해서 발달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한두 명이에요. 놀 애가 없어. 자꾸 놀이를 만들어줘야 돼서, 자, 어렸을 때는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셔야 돼. 왜냐하면 집에서 옛날에 유치원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잘 컸어.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없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원은 안 돼. 놀이 중심 학원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조사해보니까 놀이는 무슨 얼어 죽을 놀이에요. 안 해. 학습을 해. 주로 놀이는 잠깐이에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 잘 노는 어린이집, 잘 노는 유치원 중에서도 교과목 수업하는 유치원인지를 알아봐야 돼. 여기 뭐 배워요? 뭐 특별활동 뭐 해요? 이런 거 물어보시고, 이런 거 많이 하는 데는 보내면 안 되고, 놀이를 주로 하는 거. 우리 교육과정도요, 누리과정도 다 놀이로 바뀌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어린생활지도원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유진 어린이집도 있고 안에. 거기는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만 가. 선생님 주도적인 수업을 안 해. 그냥 놀다만 가요. 그럼 걱정하겠죠? 거기서 다 배우는 거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간식 시간도 없어. 간식도 선택이야. 내가 먹고 싶을 때, 무슨 요즘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와서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으면 돼.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놀이, 특히 이런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저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어머들이 집에 있지 말고 자꾸 애들이 모이는 곳에 아이를 보내세요. 애들이 모이는 곳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라고 그래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시키고 모여서 뭔가를 캠핑도 하고 하는 거. 저희 애는 4학년 때 몽골로 봉사 갔어요. 스카우트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연령에 외국도 보내고 혼자서 자꾸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보고, 아까 개인의 적합성과 발달의 적합성에서 아이가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놀이동산 캐리비안 베이 싫어하거든요. 왜? 거기는 나의 몸만 맡기면 되지 내가 주도적으로 노는 데가 아니야. 내가 몸만 맡기면 알아서 놀아줘. 다 돌아가고 올라갔다 내려와주고 다 해줘. 내가 주도해서 노는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 모래사장, 산에 가면 나뭇가지도 많아. 여기서 애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는 거야. 나뭇가지 꺾고 그림을 그리던 모래사장에서 뛰어다니고 모래로 뭘 하든지. 아이가 가장 좋은 데는요, 사실은 그런 공사장 같은 데 좋아. 위험해서 그렇지. 우리가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구립 어린이집을 마포에 마치 아파트를 짓는 거야. 그 옆에서. 애들은 그 아파트가 지어가는 과정을 매일 보면서 너무 좋은 교육이 되는 거야. 거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놀러 갈 때 무슨 어디 좋은 데 가지 마시고요. 산에 가시고 바닷가에서 그냥 풀어놓으세요. 안전하게만 우리 울타리만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꾸 지금 이제 아이들이랑 못 놀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자꾸 놀 수 있는 데 가서 아이들끼리 그냥 특별히 놀이가 뭐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지가 놀거리를 갖고 와서 놀아요.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베개 던지면서 놀고 이불 끄집어 다니면서 놀고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에 방에 침대가 어디 있어요. 방바닥에 이불 깔아놓고 그러면 그 위에서 구르고 난리를 치면서 놀거든요. 그게 놀이야. 진정한 놀이. 장난감 많이 사줄 필요 없어. 우리 명절 때 보재기 얼마나 선물들 많이 써요. 그 보재기 버리지 말고 그 보재기 가지고 배트맨 놀이도 하는 거고요. 그 보재기로 아이가 창의적으로 놀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두루마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엄청나게 좋은 놀잇감이 되는 거고요. 그거 아깝다, 물 아깝다 하지 마세요. 그 물 틀어놓으면서 아이들은 수압을 배우는 거고요. 물 흐름을 배우는 거고요. 그 물에다 색깔만 섞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식용색소 사다가 혹시 입에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건어물상 가면 식용색소 팔아요. 아이들 밀가루 반죽할 때 식용색소 넣어서 색깔 놀이 할 수 있고요. 목욕탕에서 목욕은 무슨 목욕 거기 물 조금 받아놓고요. 식용색소 떨어뜨리면 너무 재밌어요. 집에서 무궁무진하게 놀 게 많아. 조금 망가지면 어때? 그 부모가 잘못이야. 망가지는 거 올려놓은 게 잘못이야. 화병 왜 꽃은 예쁘게 꽂아놔? 애가 꽃인데. 애 키우면서 무슨 집에를 예쁘게 꾸며요. 집이 거실이다 놀 거고 방이다 놀 거예요. 위험한 것만 치우고.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은 주방을 제일 좋아해. 주방. 전 세계 아이들 조사해보니까 주방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주방이 얼마나 재밌어. 서랍도 있죠. 여닫이도 있죠. 안에 5만 가지 다 있어. 그릇이 크기별로 있네. 다 끄집어내서 놀아. 얼마나 좋은 놀이야. 위험한 거 칼만 치우면 돼. 아니면 너무 비싼 그릇이다 그러면 묶어놓으면 돼. 요즘 장근잠치 잘 되잖아요. 그렇게 놀게 하고 혼자 놀이보다 아이랑 같이 놀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세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런데 재미없어도 애가 재미없어 해도 무조건 보내. 재미없는 것도 배워야지. 어떻게 재밌는 것만 하고 살겠어.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먹기 싫은 것도 먹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만 여기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 간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아이가 기다려서 받아먹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들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키우는 게 돈도 안 들고요. 저는 돈도 안 들고 학원도 별로 안 보냈으니까 얼마나 돈이 안 들었겠어요.
안 사줬어. 책 도서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지 뭐 집에다 싸놓는다고 그게 자랑이에요. 안 봐 아이들. 동화책 필요한 건 네가 꼭 필요한 건 몇 권 이렇게 사주면 되고요. 동네 도서관 가서 보면 되고요. 장난감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장난감 없는 유치원을 실험을 했어. 중앙대학교는 장난감을 다 치워버렸어. 아예 유치원에서.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노냐. 산에 가서 나뭇가지 끄집어내고 놀고요. 협동놀이를 잘해. 몸으로 부딪히는 놀이. 손잡고 뛰어다니고. 나 잡아봐라 하는 놀이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기 계단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놀이가 오히려 낫다. 안 사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랑 약속을 해서 하나만 사줄게 해서 그거는 적당히 가정마다 조절하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굳이 비싸게 애 돈 들이면서 키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혹시 키우시다가 지금은 이제 뭔지 어떻게 키우면 되겠다 이런 거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안 돼. 우리 내면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되새김질하고 내가 이렇게 키워야지 엄마들 옆집 엄마 속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요. 특히 돼지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다니시면 안 된다. 그게 실패의 길로 한다. 내 소신을 가지고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잘 안 된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물어보시고 저한테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에 오셔도 돼. 제가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고 제가 온라인 상담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는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뭘 봉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제가 뭘 하겠어요, 봉사하는 거. 언제든지 키우시다가 힘드신 일,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제 연구실로 오셔도 돼요. 언제든지 오셔서 제가 그럴 때마다 기쁘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시고 잘 키워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태어나셔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아이 정말 소중한 아이 잘 키워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3명만 있으면 나라 먹고 살아. 애 많이 낳는 거에 너무 목숨 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이만 잘 키우면 그렇게 자폐성 있는 머스크도 그 난리를 치고 이끌어 가는데 우리 아이는 뭐는 못하겠어요. 우리 요즘은요 예측할 수가 없는 분야에서 난리를 치는 사업들이 일어나잖아요. K-뷰티, K-음악이 얼마나 이렇게 성장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잘 키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